이번에는 2편 3장 7절 행정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설명합니다. 제67강이고요. 324페이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정 행위가 부관이 붙든 안 붙든 또 허가든 또는 특허, 하명, 조세부가 처분, 징지 또는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나 철회와 같은 이런 모든 작용을 행정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행정행위가 과연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세계의 어떤 지구상의 오늘 글로벌한 위기를 얘기할 때 뭐 종교인들, 뭐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위기를 강조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전 세계에 핵폭탄이 굉장히 많은데 소련이나 미국에서 버튼을 하나 누르기만 하면 그러면은 뭐 전 세계가 뭐 다 복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는요 실제로 현대 세계는 수많은 핵탄두가 있어가지고 지구 전체를 여러 번 박살낼 수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알고는 있지만은 저는 한 번도 핵폭탄을 본 적도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버튼 하나 눌러서 날아가는 그런 핵폭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권력의 상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권력의 상징이 과거에 왕의 권력의 상징은 왕이 들고 있는 홀이에요, 홀. 이게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파시즘 할 때 그 파시오라는 것은 권부를 표현하는데 과거에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의 황제가 진행할 때 그러한 권부를 내세워서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의 경우 권력의 이동, 권력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정, 0시 딱 몇 초로 기반해가지고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권력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대통령의 휴가제도 언제나 따라다니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열어봐서 잘 모르는데 뭐 그 안에 여배우의 속옷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블랙박스 제가 듣기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원자탄을 싣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명령에 관한 암호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문이 들어가서 스탠바이 돼가지고 확인과 확인을 거듭해서 결국 뭐냐면 마지막으로 결정내서 가겠죠. 이게 버튼을 하나 눌려서 폭발되는 거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자탄의 효력이라는 것은 막강하기 때문에 인류의 생명이나 많은 사람이나 또는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길흉화복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이 있겠죠.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도 있겠지만은 자, 여러분의 인생의 길흉화복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되었을 때 기자가 권양숙 여사에게 너무 기쁘시죠?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하니까 자기 인생이 가장 기뻤던 날은 대통령 된 날이 아니고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할 때 노무현 씨가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겠죠?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고 나면 아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고요. 허탈감과 더불어서 굉장한 기분 좋은 게 올 겁니다. 그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기분 좋은데 또 안 기분 좋은 척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번 기분 좋아하면 좋겠죠. 그래서 공무원 됐어요. 좋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는 이제 제일 나쁜 일은 뭐였어요? 공무원 하다가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파면을 당한다든지 징계를 받는 거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또 나중에 뭐냐면 퇴직이 되겠죠. 정년 퇴직하게 되면 상당히 쓸쓸하겠죠. 이때까지 살던 한 30년간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니까 섭섭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이 큰일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나는 거 또 뭐냐면 나중에 태어나는 것이라든지 또는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건 뭐냐? 법적 효과가 수반된 행위예요. 사실은 뭐냐면
법적 효과의 발생 요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무원 됐다, 그것도 행정행위고요. 공무원의 파면이다, 이것도 행정이에요. 기쁨도 행정에서 오게 되고 슬픔도 행정에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생을 좌우하는 부분은 신이 아니라 행정행위예요. 그럼 이런 행정행위가 아무 때나 지멋대로 랜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시험도 안 쳤는데 공무원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공무원 그만두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데도, 저 공무원 임명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만두게 되는 효력의 소멸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적인 공법행위인 행정행위는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 요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립되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드디어 완제품인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다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조립 상태도 다 점검했는데 100% 완벽합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컨베이어 벨트 내려왔어요. 완전한 조립품이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 자동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거든요. 기름 넣어야 되고요. 시동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냥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요, 외관을 갖추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효력의 발생에 또 필요한 또 조건이 또 다시 있는 거죠. 자, 행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는 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있고 효력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성립은 뭐냐? 의사표시예요. 의사가 표시되면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표시 왜 합니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거의 모든 차들은 다 뭐냐? 문을 닫고 다닙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문 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을 스스로 창문을 내리고 다른 사람 창문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 갑자기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브레이크를 잡긴 잡아가지고 그냥 간신히 좀 간발로 있잖아요. 했는데 내가 막 가슴이 너무 뛰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열받죠? 근데 엄마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도망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차를 막고 막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창문 내리고 니도 창문 내려 그러잖아요. 왜 창문 내려갑니까? 상대방 오고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차 안에서 자기 혼자 의사 표시를 해봤자 의사 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 안 되고 상대방의 열받게 하는 효력이 발생은 언제냐? 창문을 열게 해가지고 개새끼 하면서 상대방의 효과가 발생하죠. 얼굴이 불안해지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효력의 발생 효과는 뭐냐? 이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된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인데 그럼 이 의사표시하는 이러한 성립 요건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는 먼저 의사를 결정하겠죠. 이 사람이. 한마디 해 마라 이렇게 생각할 때 의사 결정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배입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얘기를 의사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냐? 외부적인 성립 요건으로는 의사를 결정한 건 아니고 이러한 결정된 의사를 밖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성립 요건은 의사의 결정이고요. 외부적인 성립 요건은 의사의 표시다. 근데 의사를 결정할 때 이 의사 결정이 되게 중요하죠. 왜? 법적인 효과의 발생에서는 이 결정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법적 효력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사용합니까? 뇌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의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정해지거든요. 만약에 부실한 저축은행이 있는데 부실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는 영업정지 의사표시겠지만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한 경고에 거치게 되면 경고만 받으면 되는 거죠. 즉 영업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영업 정지까지는 안 가고 그 다음에 경고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과태료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아서 넘겨보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의사결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내부적인 승리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부적, 지금 승리 요건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내부적인 승리 요건, 외부적인 승리 요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럼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하는 거죠. 만약에 공무원 임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한테 하라 그러면 내가 뭐 정말 이분들 바로 시켜주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인데 첫째로 아무나 안 됩니다. 주체에 관한 요건인데 이거는요. 첫째로 뭐냐면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됩니다. 그냥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 보통 처분청이죠. 그러면 이제 합의제 행정청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적법하게 만약에 이러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구성된 위원회 일대의 주체에 관한 요건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내용에 관한 요건이죠. 내용. 즉 의사표시 내용인데 이 의사표시 내용은 바로 뭐예요? 좀 이따가 그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어질 수 있는 보호를 받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요. 그 내용이 법적인 효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내용이라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법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명확해야 됩니다. 권리의 범위는 아주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가 된다 이것들이죠.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민사든 사법관계든 공법관계든 권력적이든 뭐 비권력적이든 법률행위든 사실은 아무 상관없고 다 필요한 거예요. 뭐나 다 정규적 필요해요. 그런데 형식입니다. 그럼 형식인데 자 이러한 형식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정한 방식을 요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미 나왔던 얘기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했는데 형식의 경우인데요. 형식의 경우는 사실은 뭐냐 만약에 이러한 형식을 법이 요구하면이죠. 그러면요 당연히 이러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일정한 형식을 법이 요구하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그러는데 법이 요구하면 갖춰야 된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강학, 이론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이죠. 강학상의 원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에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문서로 해라 또는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없는 경우죠. 강학에서는요 이러한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도 적고 서면 또는 구술입니다. 그러나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절차법, 행정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행정 절차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행정 절차법 자체는 뭐냐 그 자체가 하나의 실정법이고 법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법의 세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뭐냐 행정 절차법에서는 행정위를 처분을 하는데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냐면 문서로 할 것들을 요합니다. 즉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문서라는 말은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다. 여기서 요식행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 행정행위에서는요 당연히 이러한 절차가 요구되느냐 요구가 됩니다. 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법이 발효되면서 행정 절차라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분, 즉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에서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형성 요건은 뭐냐? 표시라는 거죠. 표시라는 것은 뭐냐? 남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남이 밖에서 봤을 때 보이는 보이죠? 외관이죠. 외관. 이러한 외관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들이죠. 자, 효력의 발생 요건 들어가겠습니다. 효력의 발생 요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이러한 의사 표시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력의 발생 요건이나 발생 요건은요 원칙으로 상대방이 도달해가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도달인데 효력의 발생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형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에게 도달을 시킬 때 도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행정청에서 보내는 시점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물론 거리가 같은 그 장소에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장하고 납세자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이 말을 격지자라고 합니다. 격지자. 거리가 떨어져 있다. 우리가 자네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격조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격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요, 첫째로 보는 건 발신이 있습니다. 보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달할 때가 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알기를 완료한다 가지고, 요지 또는 지료라고 합니다. 즉, 이제 그 내용을 읽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떤 편지가 왔더라도 안 보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 뜻이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신 도달인데, 이런 도달되었을 때, 그래서, 근데 어느 게 유지하냐 때, 발신의 경우는 보내는 사람도 유리하지만은, 받는 사람은 구경도 못했는데, 효력이 발생된다? 받는 사람이 억울하고, 근데 요지는요, 보냈는데, 임마가 안 읽어보고 계속 개기면, 효력을 발생 안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내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도달시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도달주의를 채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와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도달주의인데, 이러한 도달주의 할 때, 이러한 도달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도달시키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할 때 보내줍니다. 이러한 것을 송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송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송달의 방법은 우편도 있습니다. 우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 그 자리에서 넘겨준데, 사실은 교부와 송달은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편의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보냈다는데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했다는 증거도 없고, 못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냈다는데 안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도달로 추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증명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달로 추정해 주는 게 뭐냐면, 등기 우편은 도달로 추정해지만은 보통 우편 또는 통상 우편의 경우는 도달로 추정하지 않는다.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행정 절차부인데 이러한 절차부에서는 전자문서죠. 이러한 전자문서 이제 전자문서의 경우인데 이메일을 얘기합니다. 전자문서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전자문서로 이런 우편을 하게 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이런 우편인데요. 전자우편의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러한 동의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를 요한다. 근데 이러한 전자문서의 경우는 뭐냐? 그러한 그 전자문서의 상대방의 컴퓨터입니다. 그죠? 이러한 상대방의 컴퓨터에 컴퓨터죠. 이러한 컴퓨터에 자 입력된 때가 있고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열어보는 게 있죠. 그래서 열어보는 게 있는데 확인될 때가 있는데 입력이지 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달주의적인 요소가 보인다 이것들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공고에 의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자 위에 거는요. 적어도 편지를 보낼 장소와 그 사람을 알고 있을 때인데 예외적으로는 공고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공고가 있습니다. 이 공고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행정의 효력의 발생 요건으로서 공고가 있는데요. 옛날에 공고문서 할 때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행정규칙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공고인데 이런 공고는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 공고에서 하느냐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로 뭐냐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수표, 내가 자기합 수표를 분실했는데 내 자기합 수표 주우신 분 알면 찾아갔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알지만은 북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송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주소를 알기 힘들 때, 이러한 주소가 불명하다든지 또는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송달이 불능할 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송달의 불능 이럴 때는 공고에 의하는데 판례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공고에 할 때 어떤 사람이 공고를 했는데 효력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효력을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나는 공고된 거 못 봤다. 나 그래서 몰랐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공고할 때 이 공고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런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 것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것을 요하느냐 할 때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알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약간 옮겼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달할 때는요, 도달주의를 하잖아요. 도달주의. 이런 도달은 주의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자, 요지하고 다르죠. 요지는요, 완전히 알아버린 거고, 이거는 알 수 있는 상태인데, 도달주의하고 요지 다른데, 만약에 요지를 많이 들어갑니다. 요지가 아니고, 요지 가능한 상태라고 하게 되면, 그건 도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안다는 건데요. 이 안다는 건데, 이 안다는 게 어떻게 안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 안다는 게 어떻게 안다는 거냐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걸 뜯어봐서 아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추상적인 가능성, 알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지, 추상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역시 판례고,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승인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승인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갖추어져서 만약에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뻔한 얘기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했죠. 행정의 효력은 제가 책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행정의 효력과 구속력이 나오는데 배웠을 거예요. 행정위는 권력적, 공법적인 법률행위니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법적 구속력이고, 그럼 법적 구속력에서 좁은 의미의 내용적 구속력을 협의의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예선적 효력 또는 공적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속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이런 것들이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한 절이고요. 이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할게요. 안 됐어? 뭐라고?
들어와? 2편 행정작용법 2편 3장 드디어 8절 행정의 하자에 들어왔어요. 행정의 하자가 이제 방금 이어서 성립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얘기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성립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의 전제고 효력 발생 요건은 효력의 발생의 요건이죠. 그건 내가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 줘야 되는데 그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고 하자가 있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이게 하자란 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에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효력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효력하고 있죠. 효력에 대한 하자하고 성립 요건에 대한 하자란 말이 같이 쓰여집니다. 하자란 말로 쓸 때도 있고요. 또는 행정의 하자란 말도 쓰고 흠이란 말도 씁니다. 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흠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하자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봤지만은 그런 성립 요건에 효력을 갖추게 되면 좁은 의미의 기속력, 즉 의사 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런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됐을 때 흠결이 있게 되면 하자가 있는 것이 되게 되는데, 하자가 있다고 할 때 하자의 유형,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먼저 살펴볼 겁니다. 광의와 협의로 나눠서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하자할 때 좁은 의미는요,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얘기하는데, 무효와 취소가 가장 중요한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또 그걸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걸 공부하게 되고요.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승계, 하자의 지우 전환, 이게 이제 하자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하자 이론 들어왔을 때 이 자체가 하나의 일반적인 공통 이론이고요.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각각의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또 같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도 이제 그것이 직권 취소의 경우하고 쟁송 취소의 경우는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 전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일반론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하자의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모순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행정에 하자 있는 행정에서 무효가 아닌 나머지 행정에는 다 뭐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답 틀렸다. 그건 뭐냐? 부존재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넓은 의미로 가진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대학의 교과서에서 보면 우리가 공정력 공부했잖아요. 공정력 공부할 때 대학의 교재에서 공정에 대한 개념 정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정에 위협 부당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공정이 있다는 거야. 즉 행정청에 의해서 처분청에 의해서 또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한 또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을 가진다. 그럼 그냥 잠정적인 통용력을 가진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문제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효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왔다 갔다 할까? 그거는 광의와 협의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자 일반론인데요.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이런 행정의 하자. 하자 또는 흠 있는 행정이죠.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이겠죠. 행정의 하자가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자가 흠인데 흠 있는 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이런 뜻이죠. 하자 할 때 하자는요, 이렇게 이제 옥이 들어가잖아요. 옥인데, 옥에 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자자는 이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들었잖아요. 병인데, 이런 병든 걸 하자라고 한다. 75년도 세무직 7급 시험 문제에서 이거 읽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거 올바르게 읽은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행정 하자 들어가서요. 하자의 경우는 이제 알되는 광의의 경우입니다. 넓은 의미의 하자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협의하자인데, 협의하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별말 없이 얘기할 때는 통상적인 게 있고요. 광의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협의하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하자가 있는데, 통상적인 하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하자가 중대 명부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정도는 하자가 아니고 가벼운 하자가 있을 때 이런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있다. 일단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지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광의의 경우는 뭐냐? 행정행위에 아예 광의에는요 부존재라는 게 있어요. 부존재. 아예 행정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부존재가 있는 거예요. 또 일명 뭐냐면은 불성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볼 때는 부존재가 들어갑니다. 좁게 볼 때는 부존재 잘 안 넣는데 어쨌든 간에 부존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존재가 가는데 문제는요 방금 말한 성립이죠. 성립이라고 해서 뭐냐? 일단은 의사가 표시돼서 외관입니다. 의사가 표시된 상태인데 부존재는 아예 외관이 없어요. 즉 의사의 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효인 행정이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 일단 외관은 존재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현대에서 추가된 자동차인데 엔진에 뭐 그야말로 완전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시동을 해도 시동이 안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자, 이게 대 성립입니다. 이게 부존재인데요. 그러면 이제 효력입니다. 효력에서도 차이가 나냐면 효력은 어떻게 되냐? 효력은 이제 이건 둘 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 없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 뭐냐? 이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발생하지 않은 또는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이런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문대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이러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취소 전까지는 그때는 뭐냐면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효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효력은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럼 부존재하고 사실은 무효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현재는 실무에서는요,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외관이 없다. 그럼 이제 부존재는 어떤 것들이 되냐?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죠. 부존재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존재는요, 나올 때 이런 부존재,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이런 부존재는 어떤 것들이냐, 이것들이죠. 방금 말씀드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관이 아예 없는 겁니다. 저 의사 표시가 없는 건데, 이런 부존재는 크게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부존재, 협의 부존재,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요, 적어도 행정행위로 볼 만한 정도가 아닌 건데요. 그걸 보고 뭐냐, 아닌 위치에 써가지고 비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비행정행위. 이도 사실은 이제 비행정이다. 이 비란 말은 아닐 비자 쓰는 겁니다. 비행정이다. 행정이 아닌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위 부존재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냐면 아예 외관이 없는 겁니다. 아예 겉으로 봤을 때 행정행위로 볼 만한 것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외관이 없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또 만약에 행정이 있었는데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없어지는 건 뭐냐? 완전히 철거돼가지고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행정에 있었는데 그런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이런 철회 된입니다. 완료된 겁니다. 된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의사의 결정만 있고 의사의 결정은 있는데 내부적인 의사의 결정이 있는데 밖으로 이러한 의사의 표시가 없는 이런 상태도 뭐냐?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도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만 있는 행위를 보고 내부 행위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내부 행위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의 판례에서는 내부 행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부 행위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처분성 인정할 때가 있어서 중요하죠. 자, 비행정에는 뭐냐? 뭔가 있긴 있는데 행정이 아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스승치 않고 할 때가 있었죠. 자기 인간임을 부정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 이웃집에 이제 아주머니가 살고 계신데 우리 엄마가 괜히 친해.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친하니까 아예 그냥 이사 오라 해가지고 바로 이웃집 그 엘리베이터 딱 놓고 고집하고 적수로 마주보게 그렇게 살게 됐어. 그래서 뭐 둘이 친해가지고 막 학교 갔다 오다가 어느 날 딱 보면 아줌마가 아줌마 빠마를 뽀글뽀글 하고 있으면 집에 가도 바람만 엄마가 벌써 뽀글뽀글 같이 빠마한 거야. 그래서 토미 아줌마처럼 그렇게 있어. 그렇게 됐고 뭐 그 집에서 있잖아요. 뭐 하여튼간에 그 집에도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뭐 예를 들면 도시락 반찬 내부 도시락 반찬 떡이 똑같아. 왜냐면 같이 장보 다니니까 친하단 말이야. 그 지나니까 뭐 자기 집에서 만약에 갑자기 참기름이 떨어졌다 요리하다가 그러면 뭐 슈퍼까지 안 가고 바로 있잖아요. 불컥 이러고 그냥 불컥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그건 뭐 예를 들면 참기름 좀 줘 해가지고 가져가서 하고 또 자기들 요리하면 갖다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특히 뭐 낮에 있잖아요. 들어올 때 뭐 서서히 들어옵니다. 엄마 찾으러 온 거지 보나마나. 근데 그날은 내가 뭐냐 중대한 직책을 맡았어요. 뭐냐면 내가 집을 지켜요. 혼자서 집을 지키죠. 그러면 그냥 혼자서 지금 컴퓨터 게임 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아줌마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 내가 있는 거 봤어요. 봤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엄마가 늘 계시는 쪽으로 가면서 주방 쪽으로 가면서 딱 갔는데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그때서 이제 비로소 나보고 아는 척 하면서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묻습니까? 엄마 어디 가시니? 이렇게 안 묻잖아요. 안 묻고 집에 아무도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눈을 딱 보시면서 아줌마 나는 나는 사람을 안 보여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를 부정하면서 네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는 뭐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때 이제 아줌마가 얘기하는 이 대화법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 아줌마는 허공이 되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불편한 짓이니까 하여튼 간에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 이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럼 아줌마 말은 뭐냐? 아무도 없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야. 예를 들면 아줌마 말을 번역하면은 이 집에 적어도 내가 찾는 나와 대화를 할 만한 내와 상종할 만한 정도의 인간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런 정도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것만 몰라도 이런 얘기죠.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6개월 하고 이제 육군 소위를 달고 나왔어요. 소위를 달고 나왔는데 친구 아버님이 이제 오광구 이제 부사령관에 있었어요. 별인데. 그래서 이제 뭐 놀러 가거든요. 놀러 가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되게 소탈해요. 장군인데도 되게 소탈하신데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주 막 말 걸고 이래요. 말 걸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군대 얘기하시다가 너희들 뭐 이런 거 알겠나? 이렇게 하면서 막 군대에 오니까 이거 알겠나? 이러면 우리가 있다가 막 가슴을 막 팡팡 때리면서 콧김을 팡팡 내면서 아버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래봐도 대한민국 육군 보병 장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 장교? 하다가 뭐야 소위잖아 이러죠. 그래서 소위 장교 맞습니다. 군인사법상. 뭐 이렇게 하면은 씩 웃으면서 장교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 자기 옛날에 처음으로 소위 달았을 때 자기가 이제 대대에 근무하는데 위에서 이제 연대에서 전화가 왔어. 연대 본부에 전화 와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네 소위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게 그쪽에서 뭐라는지 알아? 그게 장교 없나? 막 이러더래. 그래서 우리 장교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런 거 똑같아. 비행정에는 뭐냐면 아무런 행정장애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행정에는 뭐예요? 적어도 그게 행정이라서 성격을 가지려면 권력적인 공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권력적인 반대가 뭐냐? 비권력적. 법률행위의 반대가 뭐냐? 사실행위. 권력적도 아니고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비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면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란 말 쓰는데 관념 표시 아니에요. 관념의 통지란 말은요. 단순하게 국민에게 단순한 말은 그냥 단순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는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냐? 이미 18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이러한 당연 퇴직에 대한 통보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요, 잘 알다시피 이러한 수도 요금이죠. 이러한 수도할 때, 이러한 수도를 설치할 때 끌어다니면서 인입인데요. 이러한 인입 비용에 대한 통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가지고 상수도 땡기고 싶어요 했을 때, 그러면 땡기려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래죠. 알려주는 거지 꼭 내라는 거 아니야. 상수도 넣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행정인데, 비행정의 대표 형식이 뭐냐? 보통 비권력적인 사실인데 나중에 행정지도 같은 게 있어요. 행정지도도 분명히 행정공무원이 행하고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성질은 권력적 공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더라. 시험 문제에서 과거에는요, 한번 협의의 부존재하고 비행정을 구분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협의의 부존재 사례인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둘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부존재나 무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부존재하고 무효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할 때, 무효하고 이러한 부존재에 대해서 무효와 부존재에 대한 구별의 필요성입니다. 과연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다수설의 경우는요, 구별을 긍정합니다. 무효하고 부존재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판례의 경우는 그게 왜 필요하지? 가지고 부정설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학설량선요, 그거 자체가 성질을 따지게 됩니다. 즉, 꼼꼼하게 그러니까 구분하죠. 그래서 학설에서 하는 건 뭐냐면, 다르지. 왜냐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부존재는 아예 외관이 없는 거고, 그래도 무효는요, 외관은 있는데 없는 거고 차이가 난다. 이런 입장을 하는 거고요. 판례는 뭐 하는 겁니까? 법적인 효과를 다투잖아요. 법적인 효과를 다투는데 거기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나 없나 다투는데 부존재나 무효나 둘 다 뭐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판례는 부정설로 가고 있다. 이런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행정의 하자에서 부존재에 관한 얘기인데, 부존재는 넓은 의미의 하자를 얘기하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의 하자라고 할 때는 주로 무효와 취소를 중심으로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뭐냐? 이 안에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주로 무효와 취소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무효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 일반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이 하자 일반 이론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왜 구분하느냐? 왜 굳이 무효를 취소하고 구별하냐? 이런 문제고, 구별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이어서 이러한 그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성계, 치유, 전환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일반 이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구별 필요성, 왜 하자에 대한 구별을 무효와 취소를 왜 구별하느냐,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일단은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러한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이 무효와 취소의 이러한 구별에 관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구별의 기준인데, 어떤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취급하고, 어떤 것에서 일정한 잠정적인 통용력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구별에 관한 건데, 구별 기준입니다. 이런 구별 기준. 근데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자, 물론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구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이런 구별 기준에 대해서 실정법입니다.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실정법에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할 때, 행정 절차법이죠. 행정 절차법에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 할 때 독일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독일 행정 절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에는 없다. 일반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급여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없는데 다수라고 판례가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다수가 판례는 무효와 취소 급여 기준에 대해서 현재는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 지금에 와서는 중대 점 명백설입니다. 중대 가운데점 명백설인데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중대 명백설을 취한다는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원칙적으로는요, 특별한 것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거죠. 즉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가지고 언제나 무효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사실은 기준이 단순하면 제일 좋은데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요. 하자가 중대 명백해도 무효의 사유가 있지만 무효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냐면 하자의 예입니다. 개별화 이론이라고 표현해요. 하자의 이러한 개별화 이론인데요. 하자의 개별화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그걸 무효라거나 취소하는 이유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 즉 공익이라든지 사익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격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결격자인 공무원은 임명해도 그건 무효야. 이 사람이 세무상으로 30주간 근무하면서 수억 건을 예를 들면 부과했는데 그게 무효를 가지고 다 그 무효로 돈을 환급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개별화 이런 것은 뭐냐면 하자가 중대 명백해도 때로는 무효가 아닐 수도 있고 또는요 취소할 수 있는 거라도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하자 그것 자체만 즉 법을 위반했다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 이런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관련된 제2을 고려해야 된다. 즉 꼭 그 법만 쳐다볼 게 아니라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효가 되었을 때 그럼 그거 전부 다 환급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개별화, 그래서 관련된 제2을 고려해가지고 하자를 개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요 이제 누가 이야기했냐면 독일 같으면 이제 히펠이라든지 또는 예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자의 개별화 이론에서 한 사례가 뭐냐면 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무효인데요. 유효한 것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자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또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데 취소를 못하게 해요. 이거는 이제 하자의 치유가 됩니다. 즉 적반행위로 바꿔줍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바꿨는데 분명히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 또는 취소 사유가 딱 인정하면서도 취소 판결을 안 내려줘요. 즉 취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정 판결. 이런 거는 분명히 취소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취소를 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하자의 개별화 이론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고요. 오늘 중대명백설 들어가는데 중대명백설 할 때는 뭐냐? 잘 알다시피 무효와 취소를 꾸미기 전은 하자가 즉 법을 위반한 그 상태죠. 또 위반한 정도가 중요하죠. 하고도입니다. 하거나 아니에요. 하고도가 중요합니다. 엔드입니다. 중대도 해야 되고 명백해야 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그거 뭐냐?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하자가 중대하단 말은 뭐냐? 이는요 하자에 대한 위반 정도, 즉 이러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합니다. 근데 명백은 뭐냐면 인식입니다. 인식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즉 판단할 때 여자에게 징계영장이 날라왔다? 그건 꼭 법관이 판단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보고 명백이라고 하죠. 굳이 옛날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공리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
그 하사유가 중대도 해야 되고 명백도 해야 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사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이럴 때는요 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하자는요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이런 경우인데 주로 위에 거를 많이 얘기하지 밑에 건 잘 얘기 안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유를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 비읍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요 경미한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소리냐? 하자가 중대한데 단지 명백하지 않다는데 명백하지 않은 정도 가지고 뭐 경미한 이게 말이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하자를 표현할 때 그냥 경미한 하자 또는 단순 위법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이제 무효와 취소를 과연 구별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한다면 왜 하느냐? 이런 얘기는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